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증시가 4거래일 동안 하락을 멈추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좀 다행인데요. 오늘 좀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죠.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요. 어제 이제 뱅크 오브 저펜 일본은행이 긴급 전격적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 변동폭을 올려잡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전 세계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줬고 미국 증시 그리고 국채에도 좀 영향을 줬거든요. 오늘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용을 중심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문 월스트리트 제목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BOJ 리스크의 헛질린 월가,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도쿄에 있는 BOJ이고요.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참석하신 분들 서장원님, 매엠님, 설송님, CJ님, 신영기님, 우정현님, 꽃기호영님, 칸더킹님, 이종욱님,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초창기 원년 멤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더 분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BOJ의 깜짝 매판 전환에도 결과적으로 상승했어요. 나스닥이 정말 소폭이죠. 눈꽃만큼 올랐고, 그 다음에 S&P, 다우도 조금씩 뛰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좀 계속 왔다 갔다 오락가락 했습니다. 초반에 좀 하락했다가 다시 좀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하락했다 올랐다가 하락했다 올랐다가 또 잠깐 빠졌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좀 많이 올랐다가 또 장막판에 또 힘을 못 썼지만 결국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좀 올랐고 애플 조금 빠졌고요. 테슬라 8% 빠졌습니다. 오늘 이제 CNBC에서 보도를 하나 했어요. 이제 머스크가 진짜로 후임 CEO를 찾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8% 빠졌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미국 국채금리도 많이 올랐었다는 거, 3.7%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빠졌죠.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래서 이제 월가도 사실 한 방 먹었거든요. 어제 갑자기 그 부분을 발표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정욱님, 오디오 소리 좀 작으신가요? 지금도? 제가 그러면 조금 더 크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도 전반적으로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한 방 먹었죠. 왜냐하면 어제 이제 일본 은행이 그렇게 갑자기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크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최대한 제가 크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좀 오늘 오디오 믹서가 조금 작긴 하네요. 잠시만요. 어쨌든 제가 최대한 좀 크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기술적인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좀 최대한 크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결국 이 일본의 이 엔캐리 트레이드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보시면 뱅크 오브 저펜, 일본은행이 변동폭을 이제 확대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확 뛰었습니다. 원래는 0.25가 상한선이었으니까 0.23에서 0.24를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0.43%까지 올랐어요. 크게 오른 거죠.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일본 국채금리거든요.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0.234 여기서 놀다가 갑자기 한 0.4% 이상 여기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0.25% 근처에 계속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 이번에 변동폭을 놀리니까 갑자기 위로 확 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결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옆집에서 파는 물건이 값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영국, 그 다음에 독일, 일본 다 같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미노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수치는 여기 기사 보시면 나옵니다. 뭐 독일 국채 금리가 2.3%까지 올랐고 영국도 한 3.66%까지 올랐고 미국도 3.7% 넘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하메드 엘 에리언 얘기 들어보면 이번 BOJ 조치가 다른 국가의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엔켈 트레이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BOJ 쇼크죠. 사실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BOJ 쇼크 속에 엔켈 트레이드가 좀 붕괴할 우려가 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보시면 BOJ가 10년 국채 변동폭을 올렸고 이렇게 되면 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만 일본 기관 투자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일정 부분은 자국에 투자하는 게 또 안전하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항상 뭐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외국에 투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 안정성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장기 투자자, 연금, 뭐 보험사 이런 쪽에서도 일본 국채의 매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외에 나갔던 자금들이 철수해서 일본 국채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미국 주식에 좀 나가있던 돈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이 팔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의 국채 금리 상승, 주식 하락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엔켈 트레이드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뭐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싼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엔켈 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좀 어려우니까 뭐 당연히 이제 금리가 낮은 금지 차익을 이용한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국채 금리 상승, 주식 하락 요인이 되고요. BOJ가 지금은 이제 10년 만기 국채 장기 금리만 좀 손을 댔지만 내년에 정말로 이건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정말로 내년에 단기 금리 즉 정책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이런 흐름이 조금 더 가시화, 본격화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조금 더 한번 보시면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미 국채 규모입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로도 1조 달러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엔켈 트레이드가 관건이다. 오늘 결과적인 전체적인 내용은 이 엔켈 트레이드 여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10년 만기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조금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에서 해외로 나간 투자 자금들 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 그리고 내년에 단기 금리를 더 올려서 정말로 이게 본격화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 내용 요거지가 오늘의 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내용들은 크게 뭐 엄청나게 큰 건 없고 좀 자잘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과 내용을 이해하시는 거, 이 내용을 아시는 게 오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일본에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자금이 약 3조 달러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3조 달러. 내용 금액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갑자기 뭐 나갔던 돈들이 물밀듯이 뭐 들어오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 이제 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뭐 주식도 급락하고 유동성 문제 생기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로저 퍼거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약간의 변화다. 그래서 대규모 변화는 아닐 것이다. 미 국채 금리에도 뭐 미 국채 금리를 조금 올릴 수 있지만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이 조치를 하기 전부터 엔화 약세가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달러 강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일본의 국채 매입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환율 시장 개입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그래도 일본의 미 국채 매입은 계속 줄어들어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한다고 해서 일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뭐 매입 규모가 뭐 엄청 갑자기 줄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 정리가 되어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잠깐 아까 보내드렸지만 이게 이제 2022년 10월 말 1조 한 78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을 보시면요. 이제 2022년 1월만 봐도 1조 한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게 계속 쭉쭉쭉 줄어왔던 거예요. 보시면 6월만 해도 1조 한 2천억 달러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계속 쭉쭉쭉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환율 부분으로 상당 부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에버코어 ISI 여기에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BOJ가 앞으로도 일부 조정,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대놓고 노골적으로 매파로 나오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오늘 엔캐리 트레이드 붕괴에 대한 우려, 이게 조금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BOJ 이번 조치가 미국과 글로벌 시장의 국채금리 상승과 증시 하락의 요인, 이건 분명하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클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 아직 잘 가늠이 어렵다. 다만 내년에 정말로 정책금리 올라가기 시작하고 조금 일본의 긴축이 본격화한다면 이건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정확히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조금 더 보긴 해야 되니까 그게 본격화한다면 영향이 더 커질 수는 있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도 다 제로금리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 차이가 없어져서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없어졌었는데 이번에 특히 올해 들어서요. 일본은 이제 미친듯이 지금 거의 뭐 완화적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 미국, 뭐 유럽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조금 MK 트레이드가 부활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좀 알기 어렵다. 불분명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파악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불분명하다는 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양쪽을 균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고 또 이거는 뭐 이것도 이제 어제 좀 나왔던 얘기인데 그냥 참고삼아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일본 국채를 정말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OJ의 일본 국채 비율이 한 5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지금 더 이상 이런 대규모 국채 매입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긴 하다.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대목은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침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BOJ가 갑자기 갑툭튀가 된 거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BOJ마저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봐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얼마나 리스크 요인이 큰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겠지만 일단 BOJ가 갑자기 리스크 요인으로 등장했다는 점, 그래서 오늘 각국의 국채금리를 올렸고 증시에 부담이 됐다. 이 부분은 그 흐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뭐 오늘 미국의 침체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이런 내용들은 많이는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숫자만 빠르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신규 주택 허가 건수가 크게 줄었다. 134만 건, 전월보다 11.2% 급감. 월가 예상치보다 한참 적다. 14만 건 적다. 이거 하나 있고요. 블룸버그가 이제 매달 이코노미스트 대상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번 달에 38명 했는데 미국의 침체 확률, 내년 침체 확률이 70%로 높아졌다. 지난달에는
한 65%였다. 그래서 침체 확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짚어드린 내용이니까 숫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내용 간단하게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타랠리 희망이 좀 크게 옅어지고 있죠. 크게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나벨리어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산타를 볼 수 없다. 안전벨트를 꽉 매라. 내년 2월까지는 연준이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뭐 좋은 호재 이런 게 당분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조나단 크리스키 이분이 좀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봤을 때는 기존의 산타랠리를 분석을 해보면 그게 12월 23일부터 1월 4일까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2월 23일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대신 연말에 산타랠리가 없으면 정말로 연말에 산타랠리가 없으면 내년에 더 많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 베어리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브로드해질 수 있다.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옵션 좀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가 있고요. 오늘 좀 이제 페덱스와 나이키 실적 잠깐 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페덱스는 생각대로 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어요. 매출 예상치 밑돌았고요. 순이익도 좀 많이 감사했습니다. 물론 주당 순이익은 조금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면서 글로벌 이제 물동량 수요 약화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물동량 수요 약화. 이거는 그 전에 페덱스 CEO가 경고했었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그 내용을 계속 조금씩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페덱스는 전반적으로 좀 비용을 많이 아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나아진 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더 안 좋은 실적을 내놓았을 겁니다. 어쨌든 글로벌 물동량 감소 이런 수요 감소가 아직도 계속 보인다는 거 명확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나이키는 어딘가 매출이 전망을 웃돌면서 장마감 후에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좀 재고 부분 이런 걸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재고가 이번 분기 재고가 93억 2,600만 달러 전년보다 43%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좀 이렇게 특수 좀 지위가 있잖아요. 나이키 좀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이 재고 문제가 아직 다 떨어진 건 아니다. 그런 얘기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올해 주식 많이 떨어지는 건 다 아시는 얘기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이에 상승폭을 다 반납했다. 이거 내용도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어쨌든 지금 연말인데 산타랠리는 조금 보이지 않고 갑자기 여러 가지 자꾸 리스크가 자꾸 튀어나옵니다. 사실 BOJ 리스크는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오늘 또 나와서 오늘 제가 그래서 엔케이 트레이드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좀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막연한 좀 기대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제가 좀 빠르게 전해드렸고요. 제 목소리 좀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 또 오늘 또 방송 끝나고 제가 또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최대한 문제 없도록 해보겠고요. 이제 혹시 질문 내용이나 공유하실 내용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제가 이제 오늘 맨하탄에서 이제 빌딩 이렇게 임대 하시는 분 만났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는 평소에 연간 한 600만 달러 정도 리스 이제 임대 수입을 걷어왔는데 최근에 이게 한 500만 달러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줄은 거죠. 그만큼 이제 맨하탄 지금 오피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잖아요. 내년에도 안 좋을 것 같다. 지금 맨하탄에는 이제 허드슨 야드라고 좀 새롭게 뜨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쪽은 오피스 상황이 굉장히 좋다. 그런 쪽 말고는 좀 이게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내일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좀 맨하탄에 취재차 한번 갔다 오려고 하는데 내일 또 이제 갔다 오면 주거용 쪽은 좀 상황이 좀 어떤지 맨하탄은 좀 아무래도 특수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좀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그런 전반적인 지금 부동산 상황을 내일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임님 지금 잘 들리신다면 좀 다행이네요. 감사하고 추가로 혹시 궁금하신 내용
아, 네, 김종욱님. 제가 저기 흥분된 소리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작으시다고 해서 오늘 좀 일부러 조금 더 지금 최대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 듣기 좀 거북하셨으면 죄송하고요. 아, 유튜브 들어가는 거는 왜 어려우신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또 이렇게 글 남겨서 도움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내일 또 내용으로 좋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